서울광장에 노숙 텐트가 쳐져 있대요. 자기들도 생전 안 하던 고생을 한번 직사게 해봐야지. 이게 난 얘네들 폭식대랑 똑같을 것 같아. 안에 전기 텐트 해놨다가 정 추우면 앞에 있는 호텔 들어가서 자고 나올 놈들이라니까, 이거. 그럴 돈이 있을까요? 당연히 대주겠지. 이거 어쨌건 웃겨서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지지자들을 사실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머릿속에 잘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사실 어쩌면 불쌍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줘야지 그 사람들을 난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박사모 가서 이제 며칠 전에도 터졌죠. 이합주 목요일 날 끝나고 150번을 타고 프레스센터 앞에서 내리는데 그날 마치 심수미 기자 JTBC 여성 기자상 받고 있는데 그 앞에 20명의 박사모들이 모여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제가 라이브 해버렸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함과 동시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주옥순 씨하고 같이 다니든 내가 옥순 씨하고 따라다니거든. 데이트 한번 하자고. 근데 그 옆에 통통한 강남의 아주머니 한 분 계세요. 별 여자 다 작업하는구나. 네, 제가 작업을 해서 전화번호 좀 달라니까 안 주는 거야. 계속 때리면서. 그래서 때려 또. 누나 엄청 맞았어요. 누나 저 전화번호 좀 줄 때, 야 임마 네가 몇 살인데 누나냐? 그래서 나 60 넘었어. 이제 뻥쳤지. 그랬더니 내가 70 하나다 임마. 그러니까 누나죠.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 다니죠. 보수 쪽에 주진우가 되고 싶은 거요? 누나 전문 기자? 네, 저쪽에 벌써 이제 알려졌더라고 이름이.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관념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진보가 곧 나이를 먹으면 보수가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심하거나 또는 리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순간적인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드라마를 보면 거기 쏙 빠져가서 계속 울어요. 빠질까봐? 네, 두려워요. 보는 게. 실제로 그래요. 최근에 그거 오지 탐험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보고 계속 받아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보수단체들이 이번에 이제 텐트를 노숙농성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가 맞습니다. 불량인 있잖아요. 불량인을 용돈 주고 앉혀놓고 지들은 가서 사우나탕하고 집에 갔다 오고 차 안에서 밥 처먹고 그런 게 지금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텐트 치면서 전경을 또 팼어요. 패서 기소됐어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는 텐트 한번 치려면 온갖 텐트 한 서너 개 뿌려버리고 경찰이 뺏어가고 하고 나서 치잖아요. 쟤네들은 저렇게 쉽게 쳐요, 또 텐트를. 나 그런 것부터까지 열받더라고. 근데 24동을 쳤는데 텐트만 딱 치고 그 위에 방수 카바나 비닐 이걸 안 치고 사람이 없어? 그대로 놔둔 거야. 없어요, 대부분. 이 추운데 그 안에서 만일 영하 10도 넘는데 거기 들어 누가 잔다 그러면 이건 10중 8구 이거는 객사거든. 겨울철 텐트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제 군대 쪽 이야기를 한번 잠깐만 해드릴게요. 겨울에 가면은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 파고 잔다는 거? 땅을 파고요. 거기다가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한 팀들 이렇게 자거든요. 분치모. 네.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장을 해야 돼. 상황 설정이 어떤 거냐면은 적진에 들어가는 거거든, 특수부대는. 그러니까 무장공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기 후방을 교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일종의 땅을 파고 지금 위장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묘향산에 지금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정도가 되냐면 일단 침낭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탱구를 해왔기 때문에 신발을 워카는 완전히 땀으로 쩔어 있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었죠. 워카가 땡땡 얼어 있어. 그렇지. 그 상황에서 한번 자본 사람들 입장에선 광장에서 노숙하는 거는 사실 천국이에요.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 난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아니, 또 산하고야 또 완전히 다르다고. 근데 그 정도 결기는 보여주셔야지. 이 추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텐트만 쳐놓고 저질하면 뭐하냐고. 아침에서 거기서 기어 나와서 입 돌아가갖고 인터뷰도 좀 하고 뭐 그런 걸 보여줘야 믿을만한 거지. 예. 참 어쨌건.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우리 PD가 얘기한 게 그들의 주장도 존중하고 그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그렇지. 또 대중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케어해야 되는 세력인 건 맞아요. 우리가 그들을 또 배타적으로 가면 우리도 사실은 폭력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될 수 있으면 제도권 안으로 데려와서 치료받게 하고 더욱이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젊은 청년들을 국정원이 데려다 의식화시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뇌시켰어요. 시계도 주고 쟤네들 빨갱이다 민주노총 이렇게 정교조 빨갱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다시 치료하지 않으면요. 그는 평생 정교조하고 민주노총이 빨갱이로 받아들여요. 이석기 의원이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빨갱이의 소굴이 통합진보당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게 최순실이가 이미 밝혀주고 있잖아요. 괘씸죄에 걸려서 저거 제거해 해서 김기춘이 설계하고 한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보세요. 이석기를 뭐 석방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놓고 자기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데 그런 전반적인 것도 우리가 품어 안고 이후에 정권을 바꾸면 국정원이 의식화시키거나 세뇌시킨 자들을 찾아내서 다시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렇죠. 해줘야 된다고 봐요. 격리 대상이 굉장히, 격리 대상이 아니라 치료 그렇죠. 대상입니다. 치료 대상이에요. 그분들이 진정한 우리 품으로 들어오는 날 정권 교체 같은 이야기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이거는 이제 양념이었고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김종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언론의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정유라는 잘 키워야 된다고 박근혜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남의 자식을 이렇게까지 챙기나 그래? 참, 아니 이렇게 혼선을 주려고 이러나 아니면 기자가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키워드 중에 이것만 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아니 실제 지금 여러 가지를 박근혜 씨에 직접 챙기라는 오다도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조윤선 씨나 김비천을 제외한 조윤선이나 다른 멤버들이 박근혜 패밀리들이 지금 부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 본인들은 자기 사안만 했잖아요. 예를 들면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다른 데는 또 돈 갖다 받아먹고 뭐 이렇게 다 자기 파트별로 한 건데 이 사건이 종합적으로 터지고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심각했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독박을 썼을 경우 차관이나 장관이나 실장들이 독박을 썼을 경우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지금 있는 겁니다. 조윤선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최대한 나는 시행자일 뿐이다 라는 걸 증명해야 돼 이제 검사들한테. 나는 그냥 정범일 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형량을 제가 계속 5년 얘기를 하는데요. 5년 이하로 자기 형량들을 머리 좋은 놈들이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박근혜 씨한테 밀고 박근혜 씨는 사면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장차관들은 사면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애우에 관한 뭐 해가지고 뭐 화합이니 어쩌니 해서 당선된 사람이 또 한 2년 있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프레임으로 통해서 다 대통령이 미루고 자기 형량을 3년이나 4년 이내로 내리려고 한 것 때문에 계속 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형국이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이재용이 구속영장 기각했잖아. 그러니까 대한문 앞에 있던 친박들이 박사모 이런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정말 사법부 오랜만에 옳은 판단했다고.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재용은 박근혜가 하라고 해서 협박했다. 박근혜 욕하는 거야. 박근혜를 통해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박근혜를 욕하는 거였는데 이재용을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칭송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러네요. 난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고 빠져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와 박수 전부 박근혜가 했대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거잖아. 거지. 좀 약간 모자란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미국 국기를 막 이렇게 흔들고 몸에 감는가 하면 심지어 우길승천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는 진짜 이건 우리 안에 어떤 금기인 거잖아요. 우길승천기 같은 거는. 트럼프는 또 뭐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 무슨 뭐 좌우 뭐 이런 개념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흑역사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어떤 이상한 어떤 뭐랄까 정신세계와 신드롬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일탈행위로 보지 않는 거죠. 우리 방 3년 동안 그런 겁니다. 일탈행위로 보지 않고 누군가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고 이념을 제공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국정원이고 국정원 내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권력들이 이들을 조정한다고 보는 건데 이재용이 결국은 박근혜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박근혜한테 죄를 떠넘기는데 박사모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치는 것은 이재용이 뇌물죄를 물을 수 없으면 박근혜도 뇌물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이 그림을 그린 놈 설계한 놈은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치라고 가서 해라 지시를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심수미가 스마트폰도 안 쓰고 투지폰을 쓰고 있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심수미가 그날 7시 반에 프레스센터에서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상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머니들이. 아니 그 말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논리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치료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예. 누군가가 시키니까 돈 받고 가서 제가 택시기사하고요 최근에 모집책에 동생 여동생을 만났어요. 근데 택시기사는 지방에서 올라오면 5만 원이고요 서울에서 가면 3만 원 주는데요 모집책은 70만 원을 준대요. 근데 그 모집책에 여성인데요 그 여성의 여동생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지금 모집하고 있다. 1대1로. 문자로도 쏘지 않는다. 요즘 들킬까봐. 직접 동네에서 언니 한번 가지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차를 빌려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또라이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나름 조직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각이.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가 또는 이재용이 구속영장 기각이 됨으로써 실제로 특검의 1월 말 가능성은 완전히 날아간 상태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이렇게 증명해내야 되는 여러 가지 특검들의 문제 또는 헌법재판소 연결고리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2월 중순쯤에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게 또 일반적인 평인데 예. 그래서 헌재에다가 박근혜 변호인단들은 계속 증인을 밀어넣고 있어요. 예. 시간을 질질 끌려고. 39명이나 밀어넣습니다.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그 과정에서 박근혜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해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박근혜 깐에는 특검도 좀 견제해야 되고 헌재에다가 막 밀어넣어야 돼서 시간 끌기용으로 지금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2월 말설 웃기지 마라. 저는 3월까지 간 2월도 못합니다. 저도 1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2월도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지금 PD가 했는데 이게 보세요. 리스트 작성을 지시를 김기춘이 진두지 하에 조윤선이 시켜서 했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청와대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곧 박근혜고요. 이걸 의미해요. 사회적으로. 청와대의 모든 실은요. 기관이 아니에요. 기관이 아니고 박근혜를 보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라 하면 문체부니 뭐 행자부니 이게 아니라고요. 국가가 공인한 그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대통령을 보좌한 그럼 청와대의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알 텐데요. 결재권이라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결정을 하는데 청와대는 실장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외부 문서로. 예. 그러니까 김기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가 했다라고 봐야 바로 되는 거죠. 그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방진 우리 박근혜 이 양반은 자기가 직접 지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고소한대. 그러면 이 박근혜 측 변호사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고소인지를 모르고 할까요? 법률가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제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근혜는 통수권자로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10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특검은 계속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최순실 한번 보세요. 이 망측한 사람이 말이죠. 7번을 나오라고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나오라 그러면 온갖 이유를 다 대잖아요. 검찰의 수사 원래 지금 최순실을요 특검이 구속시킨 게 아닙니다. 검찰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와서 거짓말이야. 지금 나 헌재 준비하라고 못 나가. 또 헌재 가서는 특검 준비하라고 나 못 나가.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나오라고 했더니 나 지금 아프고 정신적 충격에 빠졌어.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이유가 구치소가 호텔이야. 예. 미치겠다 진짜.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적어도 여권, 범여권 측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박근혜가 빅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소위 친박들이 반격할 수 있는 여론을 반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박근혜 측은지심의 여론이 20%를 넘으면 드디어 용공조작과 기타 등등으로 지금의 촛불 정국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 갖고 블랙리스트 관련돼 있는 곳이 청와대의 비서실장,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 그리고 정무수석실. 예. 그때 정무수석이었던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국정원. 예. 이걸 누가 움직입니까? 최순실이가 움직였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를 모른 채 최순실이가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블랙리스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해서 그게 실행됐다고 해도 박근혜는 탄핵감이에요. 맞습니다. 예, 제 얘기가 그 네.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 법적으로 그게 사실 설사 무죄가 났다고 해도 박근혜 탄핵감인 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 여담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인가 그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조윤선하고 김기춘이 지금 수감됐잖아요. 근데 전에 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보통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가면 신체 검사한다고. 예. 그럼 항문까지 다 까서 보여야 된다며.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카메라로 바뀌었다면서요. 아, 그렇구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욕감이 들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지영이 만약에 구속돼가지고 항문 깐다고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조윤선도 그렇고. 뒤로 돌아. 까. 그래서 카메라에 앉아서 이렇게 다 검사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지금 안에서 선택적으로 사복을 입을 수 있거나 난방을 해주거나 카메라 신검 받고 이러는 게 다 김기춘이 반대했던 인권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 덕을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되게 공감했어요, 그게. 마음에 찡하네요,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민주화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민주화 열심히 우리 같은 놈들 고생해가지고 만들어 놨어. 어떻게 됐건. 그 중에 그 민주화를 가장 확실하게 누려버린 게 박근혜야. 어떻게 보면 이거 역사의 아이러니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길 닦아 놓으면 뭐 개가 먼저 그렇지. 지나가고 뭐 이런 식인 거야. 음. 깜빵에서 인권 수준 좀 높여놓으니까 이제 드디어 김기춘이 왔네? 참 웃긴다, 진짜. 진짜 웃기죠. 응. 진짜 국민 정서로는 김기춘 정도는 진짜 특별법을 만들어서 물고문이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똑같이. 왜 정기 공무원은 빼고 그래? 그건 좀 선고문은 잔인하다. 물인가? 아, 정말. 아, 저는 김기춘 구속될 때 사실 좀 콧날이 시큰해지더라고요. 불쌍하니까?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김기춘한테 당했던 그 수많은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과 그들에게 고문당했을 그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가족, 그리고 그가 최근에 일으켰던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김기춘을 봤을 때 어떻겠느냐. 구속 자체만으로도 저는 사실 그 영혼들은 일부분 좀 이 수갑을 채웠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이 수갑을 가리는 걸 좀 빼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정말 그게 뭐 인권 문제에서 가린 건데 사실 그렇게 좀 하고 싶더라고, 나는. 아니 뭐 속으로는. 혹자는 김기춘 같은 정말 뭐 40년간 온갖 죄를 지어온 사람의 이제 막판에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된 거에 대해서 거의 무슨 연쇄살인범을 뭐 신호 위반으로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굉장히 진지하게 일생을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나마 인생의 막판에 조용히 그 죄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게 그나마 너한테 행운이다. 또 뭐 이렇게 아주 종교적인 그런 깨달음을 던지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만평인데요. 거기에 김기춘이랑 그 조윤선이 엘리베이터인가 뭐 이걸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옆에 김기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그 영혼들이 쫙 옆에 서가지고서 김기춘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정말 섬찟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럴 것 같아. 그 구치소 안에서 또는 뭐 조사실 등등에서 얼마나 많은 김기춘과 관계된 그런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서려 있겠어요. 그 원한들이. 이 사람은 나는 결국 빛을 못 보고 깜빵에서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청문회 때 무슨 실드를 쳤냐면은 수술을 해가지고 심장에 뭐가 박혀있다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청문회에 전 공직자의 도리로서 나와서 성의껏 대답한다고 이렇게 실드를 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은 어떻게든지 병보석 비슷한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거고요. 지금 암 환자도 병보석을 못 받았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여성 정치인들 사이에는 조윤선의 구속이 굉장히 화제가 됐더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내에서 국회든 어디든 간에 조윤선이 나타나면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게 상징적인 인물이 현직으로서 딱 서거랑을 차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하더라고요. 난 되게 좀 이상한 느낌이 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샤방샤방, 지금 말씀하신 샤방샤방, 뭔가 고급진
그 일생 굉장히 고급스럽게 편하게 살았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거상.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그런 폐륜 집회를 기획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이건 정의 이런 걸 떠나서 하기 싫은 일이잖아, 솔직히. 누가 나한테 이런 걸 시키면 난 너무 하기 싫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일을 그렇게 했다. 왜 했을까? 왜 굳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시킨다고 한 거야? 자발적으로 한 거야? 뭐 때문에 한 거야? 막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또, 그게 그렇게 이상하냐. 조직이라는 거 안에 들어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렇죠. 그런 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 감을 못 느끼고 지금 여기까지 선을 넘었다는 게 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긴 해요. 뛰어내린 타이밍을 놓쳐버린 게 아닐까? 그렇죠. 어쩌면 무슨 말이냐면, 왜 전에 그 신비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공범관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탈출하는 순간 배신자 돼서 쭉 같이 건너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사이코일 수도 있고, 겉모습 멀쩡했던 거랑 다르게 진짜로 권력지향적인 여자 정치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바른 걸 얘기하는 순간 고영태를 하수인으로 데리고 있었던 바로 최순실은 모든 걸 다 고영태가 했다 이렇게 몰아세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패한 세력들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누군가는 독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독박을 가장 먼저 배신한 놈한테 씌우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코어를 감추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패의 특성인데, 어쨌든 저는 김기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경로 사상 때문에 나이가 너무 쳐드셔서가 뭐야. 쳐드셔서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한테 전 짱돌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젊은 검사들이요. 제2의 우병우, 제1의 김기춘, 또 제3의 내가 될 거야. 이렇게 꿈꾸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공안검사들은 다 한 번씩 꿈을 꾸겠죠. 나도 저 정도 한번 날아가는 새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험을 오르가즘을 한번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 좋아 오르가즘 느끼란 말이야. 그런데 말로는 김기춘처럼 뒤진다 빵간에서 이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저번에 그 더킹 영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절찬 상영 중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권력 옆에 있어라. 그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나름 똑똑한 사람인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서 한국의 역사를 보았더니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는 교훈을 도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주인공이 또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어쨌든 해서 뒤에 가면 반전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니 김기춘은 나이가 70 몇 살이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확신범이라서 저런 짓을 했나 보다. 나랑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싶단 말이야. 근데 또 사실 우병우는 또 이렇게 보면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무슨 이데올로기적 확신범도 아니고 저 사람은 뭘까? 출세지향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를테면 소년급제를 해가지고서 고향에서 신동소리 듣고 이렇게 쭉 자라오다 보면은 정말 날아가는 새가 자기 앞에 꼬꾸라지는 어떤 오르가즘도 느끼고 어떤 변태적인 권력욕 그것 속에서 저렇게 대납이다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처벌받지 아니하는 상태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보다도 더 젊은 그런 검사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할 길은 저거야 우병우. 나는 롤모델을 택해서 바로 우병우처럼 되는 거지. 지금도 법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잖아. 역시 내 머리는 못 당해.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사피의 규정을 한 번이라도 보여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뭐 김기춘이 나이를 많이 쳐 드셨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익환 목사님이 말년에 얼마나 또 이제 그런 수감 생활을 하셨는지를 또 그 아드님이신 문성근 씨가 일은 넘어서 그 트윗에서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고 또 한명숙 이 사람도 70이 넘었어요. 맞아요. 그분도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김기춘이 뭐 심장에 뭘 박았네, 뭐 어쨌네.
너는 양심이나 좀 어쨌든 그 심장에 뭐를 박았다라는 걸로 쉴드를 쳐가면서 뭐 병보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뇌종양인 사람도 못 나왔었어. 뭔 소리를 하는겨. 그러네. 강금원 회장.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가 김기춘, 조윤선 얘기니까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세월호가 사건이 터졌고 우리 어린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참사를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극복을 하지 못한 또는 국민적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이 세월호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세월호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들한테 불이익을 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없도록 하라. 이게잖아요, 핵심이. 그죠? 여기 아까 권 PD님이 얘기한 국정원 동원되고 경찰 동원되고 정무수석 동원되고 다 동원되면서 실제로 지금 문체부는 해체 수준에 이르렀어요. 차관 2명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과 한번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발표한 사람이 블랙리스트 총괄을 그러니까. 담당돼. 이게 말이 돼? 너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사돈 남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여. 송숙은 제 1차관. 자, 그러면 이 그렇게 해줘야지. 안 잡아가서 그런 거 아니야? 얘까지 잡아가면 우린 망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제발 망하라 그래 그럼. 아니 망해도 돼요. 네, 지금은 걔네들이 없는 게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안 했어요. 김기춘, 조윤선 가족한테 사과하고요. 구속되기 전에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도리. 아직 어제도요. 304명의 액자와 영정을 시민들이 그 추운데 영하 10도에 닦았어요. 광화문에 있는 영정을 다 닦으면서 그분들 속에 어떻게 이를 갈았겠습니까? 거기 와서 사과해야 돼요. 구속되기 전에 검사한테 얘기해서 나 광화문에 가서 사과하겠다. 안산 가서 사과하겠다. 적어도 이러고 나서 그가 법률적으로 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차관요? 이건 기본이고요. 우리 그 외 연극인 한번 인터뷰 하신 적 있잖아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민자 씨. 그분도 사찰받았어요. 네. 이런 분들 마음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구속시키면 끝인가요? 아니 구속 전에도 국회에 나와서도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조윤선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는 본 적도 없다 그랬어 진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일부 그 말을 좀 믿었다. 좀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당에서 했던 그 뭐 어워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에게 이제 일종의 거꾸로 그 상을 주는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심사위원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상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윤선에게 상을 줘야 된대. 그래서 에이 조윤선이 설마 김기춘에게 주는 게 맞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난 정말 조윤선이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놓고서 국회의 청문회까지 나와서는 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입에 싹 씻었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상황까지도 사퇴를 안 하고 그냥 그 직을 가지고 들어간 뿐만 아니라 수갑을 이렇게 찾는데 어쩌면 수갑을 소매 안으로 그냥 마술사인 줄 알았어. 그렇게 잘 감춰가지고서 이 김기춘은요 바깥에서 이걸로 뭘 감아가지고서 그걸 가렸는데 가릴 필요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손목 안에다 싹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더라고. 패션 센스가 있는 거. 이 사람은 원래 전과자였나? 어쩌면 수갑을 이렇게 잘 감추나? 난 그런 모든 것이 살짝 소름 끼쳐 진짜. 저는 구속 장면을 패러디해서 이런 그 명대사 하나를 남기고 싶네요. 승마용 말 한 마리 같이 뚱뚱한 그 아줌마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다닌다. 순간 나는 삼성의 갤럭시 탭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 굴러떨어졌다. 첫 수감이었다. 아름다운 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김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유라에 대해서 박근혜 씨가 잘 키우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참 이상한 말이지. 적어도 정윤회는 정유라에 대한 사랑을 지금까지 스토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 한 번도 딸 사랑을 실천한 모습을 보여준 게 없잖아. 지금 정유라가 저렇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뭐 가서 본다든가. 챙기거나 또는 아버지는 공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서 뒷바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온 거 보면 적어도 최순실과 박근혜가 공동으로 보육했고 공동으로 교육시켰고 공동으로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딸이야 하여간. 그렇죠. 그들의 딸이면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정유라는 누구의 딸인가라고 했던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걸 의심케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야. 찌라시가 아니라고. 벌써 이렇게 다 이게 거의 부모 마음을 보여주잖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제2의 박근혜를 만들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것들이 돈을 모으고 개짓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한간의 의혹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순실은 말이에요. 되게 웃긴 게 헌재에 가가지고는 지금 그랬다잖아요. 고영태가 전과가 매우 많은 사람이니 전과 조회를 하시오. 라고 하고 또 그 30몇 명의 증인을 이제 그 리스트를 제출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렇게 쓸데없다라고 대본에 그냥 꾸짖었다고 하대요. 이 그 짓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시간 끌기에 해당되는 또는 본질을 흐려서 그래서 고영태가 전과자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를테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빠서 나쁜 놈이어서 일종의 사기꾼이어가지고 전부 거짓말을 만들어서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모략 음해를 하고 있다. 이 논리를 지금 가져가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나온 이야기 전체에 비해서 이야기가 너무 허접해.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고영태가 이 액바지가 과연 가능한 사람이냐고, 사이즈가 되냐고. 그리고 저 일요일 날에는 스포트라이트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노승일 관련해서 또는 그 미르 K 스포츠 재단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그러니까 아직 그 재단이 살아 있고 거로부터 120억이 지금 빼돌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동춘 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노승일은 그럼 왜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나라는 것도 보면 그 사람도 나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뭐 전기 끊고 뭐 끊고 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아탈 수밖에 없게끔 됐다는 거잖아요. 39명의 증인을 무더기 관련자 모두 나와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증인들 중에 조응천도 있고요. 예, 다 있습니다. 문영표, 예. 홍완선 이런 사람도 있고 김장수, 김규현, 강석훈, 유민봉, 오철민 뭐 39명이거든요. 예, 정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불리할 수 있는 증언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러니까 조응천을 유리하려고 데려오는 증인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시간 끌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혼자서 안 받아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얘들이 노리는 건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놓고 하루에 한 사람만 해도 39일간의 심의가 필요하고요. 하루에 2명씩 한다 해도 20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무슨 플랜이 작동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이 메커니즘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있어. 황교안이 바른정당의 장제원 이 사람이 대변인이거든요. 전화를 내고 항의를 합니다. 왜? 황교안이 이제 그 신년 연두 교수 같은 걸 발표했잖아. 예. 그러니까. 꼴값 떨면서. 대행이 별걸 다 해.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민생 현안에만 집중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논평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바른정당이 나에게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뭐 협력하는 거야? 장제원 의원의 생각이요? 이것을 장제원 의원이 직접 쓴 거 맞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아니 원래 대통령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싸가지야 도대체. 어떤 공당의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전화를 내서 항의를 그거 하는 네 거예요. 생각이니? 그래서 내가 아까 좀 신비님이 아까 말씀이랬게 0번 지어보면 실제로 황교안은 다른 방송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선 출마 안 한다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 했지. 뭐 사람들이 그걸 출마 안 한다로 받아들이지만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는 밑밥을 깔아놓은 거야. 그렇죠. 차차로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황교안 출마를 위해서 반기문 간을 보니까 이 자식도 또 왔고 간 보고 새누리당 안 올 것도 같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빗댔을 때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랬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반기문이 와서 하는 짓거리가 불과 며칠 만에 이 맛이 갔다. 못 먹겠다. 이제 이게 딱 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 자기네들 내부에서 몇 명 우리 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뻔하잖아. 그랬을 때 그나마 제일 괜찮다. 자기네들 생각에서 왁구가 괜찮다고 생각한 게 황교안인 거지. 그러니까 뭐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적에 할 수 있는 걸 다 해. 예,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다 해. 그게 뭐냐면은 그냥 대통령 코스프레죠. 그게 선거운동이야. 그러니까 그 일종의 현직 프리미엄을 얻는 거예요. 현직 프리미엄을 얻는 걸로 그냥 대통령인 양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래가지고
세상에 누가 원래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무슨 그렇다고 아무 안고는 없어. 내용이 뭐 대단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일단 폼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연두 기자회견 같은 것도 띡 한번 해보고 사람들한테 막 덕담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다가 싫은 소리를 하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건 네 생각이야. 심히 기분 나빠.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압력질이죠. 직접 끝까지 다 봤거든요. 보고 나서 캡처를 다 해놨어요. 그 내용에 그러니까 한미 들을 공조를 게 있어요? 네, 한미 공조를 통해서 국방 강화, 그다음에 경제가 지금 침체하고 있으니까 경제에 대한 로드맵을 내놨고요. 민생에 대한 로드맵도 내놨고 일자리에 대한 로드맵도 내놨고 ICT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 다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안전에 관한 네 번째 코드가 국민 안정한 대한민국 설립하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쭉 내놔요. 아니 그러면 길어야 우리 플랜 이거 스케줄상 봤을 때는 3개월짜리가 왜 이런 걸 내놓는 거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교안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내가 1년 동안 국가 이렇게 운영할게 예산 몰아줘 1년 동안? 이걸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곧 도발할 거고 한반도의 불안한 군사 위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 공조 체제를 완고하게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일자리 창출까지 다 해놔. 지가 마치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인 것처럼 하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새끼 대통령 코스프레 안 해? 이렇게 했더니 온갖 시민사회 인사단체 너 대통령 코스프레 그만하고 내려와 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는 찬성. 대안이 있잖아요. 얘가 3개월 만에 이 모든 걸 다 이루어낸다 그러면 나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 나는. 근데 진짜 나 확실히 단언해. 3개월 안 해내. 그래서 바른정당의 논평이 이거였어요. 그렇지. 중간 생략하고 네.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뛰어넘어 모든 국정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길어야 4개월, 짧으면 2개월에 불과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어떻게 모든 국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당신은 그냥 이렇게 민생과 안전 이런 거에 집중하고 딴짓거리 하지 말아라 하니까 한 기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이야기 다 뭉뚱그려 돌아갔을 때 실제로 황교안 대권 띄우기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실제로는 한교안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 그게 비교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 검찰과 헌재가 제대로 부패 세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곧 이루어질 선거를 황교안 체제에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지금 황교안이 할 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무슨 뭐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내놓고 그런 자가 그런 자가 지가 총책임자로 있을 때 3천만 마리가 넘게 다 죽여놓고 뭔 놈의 민생을 하고 뭔 놈의 닭을 살려내. 내 닭들 다 살려내. 지금 어제 그제부터 미국산 지금 계란이 한국에 공수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계란 공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후에 자체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내놔야 되는 거라고. 지가 책임에서 3천만 마리 죽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쌩까고 지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막 한 3, 4년 걸쳐서 해야 될 플랜을 막 밝히고 일자리 뭐 창출해야 되고 막 이런 개새끼가 있습니까 진짜. 하여튼 실적 보여주길 위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 그리고 자기가 해놨던 분야에서 뭔가 국정 성과를 내는 것 같은 코스프레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황교안 출마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선 기준 놓고만 이야기하거든요.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저 상태에서 황교안 출마하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출마한대 라고 황교안 출마설 자체를 아예 선을 그어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대선 주자를 못 내는 상황과 지더라도 내는 상황은 다르고요. 황교안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끝나면 역사 속 사라져야 돼. 총리로 끝나면. 근데 정당에 대선 후보 같은 걸로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TK 자민련이 돼서 나중에 지금도 막 탈당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기문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뭐 3, 40석 정당이 되더라도 그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구속 같은 거 막아볼 수 있으려고 하는 우리가 옛날에 예상했던 그 그림 속에 지금 이름 바뀐다고 하는데 구 새누리당 대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당선만을 놓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나올 수 있는데 당선이 아니라도 만약에 후보를 못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끽 지금 출마 선언하고 있는 게 이인재인데
뭐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결국엔 대선 국면에서는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요. 당장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이인재가 나서느니 황교안이 박근혜가 탄핵되자마자 탄핵되면 분명히 보수 쪽은 술렁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박근혜 탄핵만 찬성하는 게 아니고 보수 쪽 일부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민의만 갖고 가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사퇴하고 나가서 바로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미니 정당이 생길 수 있죠. 예전에 이해창의 그 어떤 선진당? 뭐 이런 식의 사이즈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지금 박근혜 탄핵 정국의 공범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공범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위임을 한 건데 문제는 황교안이 이후에 대통령 후보도 거론되지 않고 국회의원도 안 될 경우에 야인에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친박 중심으로 한 4, 50석 정도 뭉쳐 있고 여기에 수장으로 대통령 후보까지 낸다면 정치적 파트너십을 야당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후에 사면 문제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고 빅딜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또는 그 관련자들의 규모, 사법적 규모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 꼭 대선을 안 나가더라도 본 레이스까지 끼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금 황교안 지지율이 10%만 올라가도요 무게 꽉 실립니다. 심각하거든요. 최근에 본 것 중에는 9.8%까지.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망한 집구석이라도 상속자가 있는 거 없는 그렇죠. 건 차이가 있다. 완전 이거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네들이 어차피 본선에 가서 대통령은 어떻게든 못 만들어낼더라도 어떻게든 보수연합이 다수당 내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본적인 결집 세력의 구심점은 남겨놓고 가야 된다는 위기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분당에 있는 애들한테 야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너 총리 지명시켜줄게 이런 얘기에 그 밑그림이 가능한 게 대통령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지지만 그 위기감을 반발 삼아서 지역주의 정치 또는 정당 정치 내지는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인 역풍으로 또 자기네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전국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 헤게모니를 쥐고 일종의 방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망한 결과로는 망할 선거라고 하지만 조금의 퍼센트, 조금의 지지자라도 더 긁어 모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란 말이야. 조각 디스키 모으기를. 황교안이 장제훈에게 전화를 건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같으면 안 하잖아요. 굳이 유추를 해보자 그러면 자기 당에서 사실은 황교안은 자기 당도 아니야. 새누리당 출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 구 여권에서 빠져나간 정당의 대변인에게 자기가 신년 연설을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 새누리당 이름으로 뭔가를 낼 수도 없는 상태까지 온 대역 죄인처럼 돼버렸잖아.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코스프레해서 나간 게 바른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른정당이 황교안을 팬다. 일종의 배신자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원래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각을 세워주면 황교안 자체가 아직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선명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각이 딱 서면은 새누리당 고정 지지층들한테는 그냥 바른정당이 지금도 배신자거든요. 황교안이 얼마나 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그렇지. 평상시 때 그런 짓거리 안 하던 황교안이가 전화를 걸어서 뭔가 무리한 짓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플러스 공포정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 대선 앞두고 나 건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 깔 거야. 저는 이런 협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자꾸 국정원이 우리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악의 축은 국정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는 정보예요.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황금이고 정보가 곧 권력이거든요. 그 정보가 누구한테 집결되느냐. 야권이 왜 그동안에 저렇게 팍팍 부패하게 썩었는데 함부로 덤비지 못했느냐. 304명의 아이들을 죽여놓고도 야권은 왜 전투적으로 싸우지 못했느냐. 저는 이 정보권이 바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우병우한테 있고 김기춘한테 있었기 때문에 못한 놈 칼 맞는다고 그걸 피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전화 한 통화가 바른정당이나 다른 야당한테는요 얼마나 공격적인 줄 아십니까? 지금 권한 다 황교안이 갖고 있거든요. 정보 깐다? 굳이 이런 어퍼도 있다고 생각하고 봅니다 저는. 근데 1월 말 탄핵은 성질 급하신 분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1월 말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말 3초를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2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제가 그 조홍천이라든지 그 명단을 얘기했었잖아요. 증인으로 신청했던 거. 헌재가 지금 당장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하러 박근혜한테 불리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을 거기다 부르냐.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헌재는 헌재 나름대로는 자기들 스스로가 빨리 심리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것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비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달 얼마 안 남지 않아요. 2월 중순이면요. 앞으로는 시간상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면 실제로 박근혜 2월 중순에 탄핵이 되는 게 사실 이 정도까지 되면요. 막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헌재도 언론들이 추구하는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2월 중순쯤에 탄핵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을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빗나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론이 그렇게 모아지거든. 2월달 중순쯤에 탄핵을 할 것이다라고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조금만 늦추면 헌재 진정성 의심받거든요. 그렇죠. 박근혜가 시간 늘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는 식으로 또 비난이 세질 것이 뻔하니까 어차피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면 2월달 중순에는 탄핵이 되고 4월달 중순에는 대통령이 결정되는 진짜로 벚꽃이 서울의 윤종로의 벚꽃이 언제쯤 피냐면요. 4월 한 20일경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5월달 예. 초 정도까지 피거든요. 정말 벚꽃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올겨울 다 갔어요 지금도 뭐 1월달 하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2월까지는 꼭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내릴수록 좋은데 지금 지나고 보면 특검은 굉장히 법률적인 관계이죠, 부패와. 근데 헌재는 굉장히 저는 정치적인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재가 거의 조금씩 법률적 관계로 변질되고 있어요. 저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야 고영태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씨발 데 없어 가고지 마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39명에 대해서 만약에 증인을 채택했는데 이 증인 채택 없이 명분 없이 헌재의 명분 없이 기각해버리잖아요. 일부를. 그러면 또 기자회견하고 지랄할 겁니다. 변호인단이. 무슨 소리냐. 변로도 제대로 못하게 헌재가 하고 있다. 헌재를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뭔가 명분을 헌재는 쌓아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저는 또 이렇게까지 의심해봐요. 헌재 소장이 혹시 그들하고 약속 치고 2월 말이나 3월 때까지 끌어줄게. 그동안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법 있나요? 저는 그런 의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원래 국민들 염원이고 지금 나온 거 정도면요. 보세요. 뇌물죄, 그 다음에 국정농단 사건이 이미 확정돼 버린 겁니다. 최순실이 이미 존재가 드러났고 다 이건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그러면 뇌물죄 아직 못했다고 쳐요.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아직 못했어. 그럼 국정농단 갖고만도 이미 헌재를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최순실이 존재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특검이 구속시킨 게 아니라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시켰어요. 그러면 최순실이가 이미 존재가 파악됐고 확인됐고 박근혜도 인정했잖아요. 둘 다 혼자 사는 사람들 몸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헌재는 이것만 갖고도 빨리 인용해버리면 돼요. 자꾸 끄니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형사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여자 배구 올스타전이 있었어. 여자 배구, 프로 배구. 김희진이라고 기업은행 소속의 선수가 있는데요. 세러머니를 하나 했다. 최순실처럼 안경을 모자에 쓰고 태블릿 PC를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쪽에서는 굉장히 비난이 좀 쏟아졌었나 봐요. 운동이나 잘하지 뭔 그렇게까지 일일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일종의 뭐 일배 정도겠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오죽했으면은 스포츠 곳에서 그런 세레머니가 생길 정도라고 하면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정도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사법적인 판단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 자질에서 내려왔던 게 맞아요. 그게 역사에 자기 마음속으로 죄를 좀 덜 짓는 거였는데 어떻게든 시간 끌어버리려고 하고 아까 말한 헌재에서 시간 끌려고 하는 게 박근혜가 뭐 조금이라도 시간 끌어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조금 과장되게 우리가 음모를 하나 추가하자면 황교안 같은 애들 더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보자. 예, 지금 키우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이건 규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기자들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기자회견 때. 그러면 절대는 안 하고 안 나간다고 하면 끝납니다. 근데 안 하잖아. 미꾸라지 새끼처럼.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황교안이 당선돼서 박근혜를 살려주는 방법밖에 자기들이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건 아까 말한 기업은행의 김희진 선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 국민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하면 사실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선에요. 최소한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애들은
후보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최소한의 양심 아니야? 죽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최소한의 A고요. 우리가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려져 있는데 사실 최고의 수혜자는 이명박이에요. 이명박의 녹조라떼 이런 거, 또 사자방 이런 거. 근데 가가지고 이명박이한테 반기문이 녹색 성장을 이해받겠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자빠졌는 거야. 한국적 경선을 너무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낙동강 녹조라 때 한 두어 잔 먹어보고 개새끼 그런 소리 하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법이 되게 훌륭하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5년 이상 살아라는 거예요. 한국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놈이 한국의 정서를 모르고 어떻게 대통령을 해요? 헛발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박근혜보다 더 못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반기문이는 실드를 친다고 야 그럼 뭐 파리에 가가지고 기차표 끊어봐라 뭐 막 이랬잖아. 아 그러니까 누가 글쎄 우리가 뭐 파리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 파리 시장 가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거 모르겠으면 말해야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정치인의 진정성이란 보여주기식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어떤 네티즌에 의해서 지하철 혼자 몰래 타고 가는 시장을 봤다거나 그런 게 진정성이고요. 진짜 진정성이란 모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난 솔직히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지. 진정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고 싶은데 아니 평상시 그렇게 안 할 거면 평상시 안 할 거면 앞으로 안 할 거잖아.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는 이벤트가 시민들 만나는 것만 집중하면 돼요. 왜 표 끊는 것까지 연습하고 지랄이냐고. 어쨌든 반기문 이야기는 아니니까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고요. 기본적인 사람의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 국민들한테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에 대선 한번 걸을게요. 우리는 정권 잡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그들이 국민한테 인정받는 거는 훨씬 더 빨라질걸요. 그렇죠. 다음에 집권하기 그렇죠. 편하겠죠. 그리고 선거 대선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내년 바로 지방선거 있고요. 좀 있으면 또 총선이 총선이 오고 대선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은 죽어가 그냥.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끝장을 보자고. 정치학적으로는 말고 그렇게 계속 이상한 짓거리 해대다가 나중에 더 불법이 발견되고 그래서 더 큰 거 처음 맞으라고 지금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선 안에서의 고만한 놈들만 지금 여권 안에 여전히 꼬무락꼬무락 거리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크든 아니면 뭐 합쳐져서 뭉치든 별로 저쪽에 있는 찌끄레기들은 걱정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자기 잘난 맛으로 이게 치고받고 가던 애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도 못 합치게 되는 거고 스스로 대타 내지는 2등이라도 좋아 조연이라도 좋아 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차기 정권 하에서는 각자 그 책임을 서로 미루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러고 나서도 합당이 안 돼 이 새끼들이 패배 이후에도 우리가 전형적인 민주 세력의 패배에서 봐왔던 어떤 과오와 실수들을 이번엔 보수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직까지는 들어요. 아마 다음 총선까지는 합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 앞으로 한 3년 남았잖아요. 다음 총선까지 힘들다고 보고 이번에 들어서는 민주정부가 죽을 써버리고 그래서 보수 뭉치자라고 어떤 국민적 명분이 주지 않는다면 지들 합치기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삼지대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좀 깨야 됩니다. 어떤 후보가 새누리당하고 같은 연대 해가지고 단일을 보내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인정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안철수의 생각처럼 안철수의 문재인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와중에 또 반기문이 신당 창당을 해서 또 오자 구도를 한번 또 맹글어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할 일이고. 반기문이 신당 창당해서 지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근데 당이라는 게요 그렇게 막 급조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있어 자기가 허를 단신이잖아. 있잖아요. 뭐 MB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MB 사람들이 대신 만들어주고 그렇지. 문패를 얘할 걸로 달아주겠다. 원래 반바지 바지 사장인데 뭐 그 역할 하는 거지. 아, 꾼들이 다 붙어 있는데 뭘 그런 걸 걱정을 해?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도 아니고 이를테면 제3지대에서의 신당을 창당해서 나머지 바른정당이나 지금 새누리당 이름 바꾼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흡수해 오겠다는 거지. 보겠다. 그러니까 다른 내가 곳에 보기엔 구심을 하나 잡겠다. 악수에 악수를 두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었어. 원래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정상적인 반기문이라면 들어와서 신당 창당하는 게 맞다. 근데 반기문은 들어와서 10일 정도 사이에 자기가 느낀 바가 이제서야
신당 창당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돈 이야기라든지 막 실수해놓은 것들이 걸리적거리면서 타임을 놓쳐버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누가 이 부실주에 투자를 해줄 것인가. 결국 정당은 돈의 문제고 선거 역시 선거 비용의 문제인데 특별한 지지 세력도 없고 소속 의원도 없는 지금 반기문이 만일 창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후보 등록하는 건 3억이라니까 그 정도는 어떻게든 꿈쳐서 낼 수 있겠지만 그 엄청난 선거 비용을 감당하고 단독으로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기대하기 힘든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정당이 없으니까 한 20석 정도. 그러니까 충북 세력과 나경원 등 일단 MB가 좀 야 너 반기문 쪽에 붙어 있어. 일부는 지금 바른정당에 붙어 있고 일부는 국민의당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친이계가. 이것들이 곳곳에서 배치를 하면서 반기문의 신당을 돕고 한 15에서 20명 정도가 또 충청 음성 제가 주말에 충청도 선배들을 좀 충북의 선배들 좀 만나니까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답니다.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전반적인 한 15, 20석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당이 되냐면 바른정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반기문 신당, 새누리당 잔존 세력 이렇게 4개 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바로 제3지대 빅텐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막판에. 대선이 치열하게 돼 있고 이들 후보들이 만약에 어느 한 후보가 어느 당 한 후보가 문재인을 이길 수도 있겠다는 한 10% 내의 지지율의 차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이 4개 당이 긴급 연합을 해서 단일화를 통해서 그 단일화의 분위기를 확 쓸어 가면서 문재인의 독주를 한번 꺾어보겠다라는 이렇게 오판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 반기문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별로 이렇게 무서움 대상이 아닌데 꼭 살아야겠는 사람들한테는 반기문이 아바타잖아요. 그렇죠.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바뀌면 안전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반기문을 옹의를 하고 있어 뒤에서 그 세력들이 그 상태일 때 반기문은 이제는 누구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기 힘든 상황까지 온 거예요. 반기문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 같은 것들이 이미 올라와 버린 상태에서는 그럼요. 스톱을 못해요. 네. 근데 대선 후보로서 갖고 있는 위치가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리고 정치적 논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은 지금은 스톱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상황까지 와 있고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막 띄워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시점 맞췄고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는 이미 최소 1, 2년 전부터 짜여져 만들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반기문이 당장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 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은 반기문을 지렛대로 또는 아바타로 또는 페이스메이커로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 자기들이 정권 안 뺏기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겠죠. 최순실 한번 보세요. 이 망측한 사람이 말이죠. 7번을 나오라고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나오라 그러면 온갖 이유를 다 대잖아요. 검찰의 수사, 원래 지금 최순실을요, 특검이 구속시킨 게 아닙니다. 검찰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와서 거짓말이야. 지금 나 헌재 준비하라고 못 나가. 또 헌재 가서는 특검 준비하라고 나 못 나가.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 나오라 했더니 나 지금 아파. 정신적 충격에 빠졌어.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이유가 구치소가 호텔이야. 예. 미치겠다 그게 진짜.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적어도 여권, 범여권 측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박근혜가 빅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소위 친박들이 반격할 수 있는, 여론을 반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박근혜 측은지심의 여론이 20%를 넘으면 드디어 용공조작과 기타 등등으로 지금의 촛불정국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 갖고 블랙리스트 관련돼 있는 곳이 청와대의 비서실장,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 그리고 정무수석실. 예. 그때 조윤선이 정무수석이었던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국정원. 예. 이걸 누가 움직입니까? 최순실이가 움직였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를 모른 채 최순실이가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블랙리스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서 그게 실행됐다고 해도 박근혜는 탄핵감이에요. 맞습니다. 예,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 법적으로 그게 사실 설사 무죄가 났다고 해도 박근혜 탄핵감인 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 여담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인가 그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조윤선하고 김기춘이 지금 수감됐잖아요. 근데 전에 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보통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가면 신체 검사한다고. 예. 그럼 항문까지 다 까서 보여야 된다며.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카메라로 바뀌었다면서요. 아, 그렇구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욕감이 들잖아. 그렇지. 이지영이 만약에 구속돼가지고 항문 깐다고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조윤선도 그렇고. 뒤로 돌아. 까. 그래서 카메라에 앉아서 이렇게 다 검사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지금 안에서 선택적으로 사복을 입을 수 있거나 난방을 해주거나 카메라 신검 받고 이러는 게 다 김기춘이 반대했던 인권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 덕을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되게 공감했어요, 그게. 마음에 찡하네요,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민주화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민주화 열심히 우리 같은 놈들 고생해가지고 만들어 놨어. 어떻게 됐건. 그 중에 그 민주화를 가장 확실하게 누려버린 게 박근혜야. 어떻게 보면 이거 역사의 아이러니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길 닦아 놓으면 뭐 개가 먼저 그렇지. 지나가고 뭐 이런 식인 거야. 음. 깜빵에서 인권 수준 좀 높여놓으니까 이제 드디어 김기춘이 왔네. 참 웃긴다 진짜. 진짜 웃기죠. 진짜 국민 정서로는 김기춘 정도는 진짜 특별법을 만들어서 물고문이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왜 정기 공무는 빼고 그래? 그건 좀 선고문은 잔인하다. 물인가? 아, 정말. 아, 저는 김기춘 구속될 때 사실 좀 콧날에 시큰해지더라고요. 불쌍하니까? 아니요. 그럼. 그러니까 김기춘한테 당했던 그 수많은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과 서울광장에 노숙 텐트가 쳐져 있대요. 자기들도 생전 안 하던 고생을 한번 직사게 해봐야지. 아, 이게 난 얘네들 폭식대랑 똑같을 것 같아. 안에 전기 텐트 해놨다가 정 추우면 앞에 있는 호텔 들어가서 자고 나올 놈들이라니까, 이거. 그럴 돈이 있을까요? 아, 당연히 대주겠지. 이거 어쨌건 웃겨서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지지자들을 사실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머릿속에 잘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사실 어쩌면 불쌍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줘야지 그 사람들을 난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박사모 가서 이제 며칠 전에도 터졌죠. 이합주 목요일 날 끝나고 150번을 타고 프레스센터 앞에서 내리는데 그날 마치 심수미 기자 JTBC 여성 기자상 받고 있는데 그 앞에 20명의 박사모들이 모여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제가 라이브 해버렸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함과 동시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주옥순 씨하고 같이 다니든, 내가 옥순 씨하고 따라다니거든. 데이트 한번 하자고. 근데 그 옆에 통통한 강남의 아주머니 한 분 계세요. 별 여자 다 작업하는구나. 네, 제가 작업을 해서 전화번호 좀 달라니까 안 주는 거야. 계속 때리면서. 그래서 내려 또. 누나 엄청 맞았어요. 누나 저 전화번호 좀 줄 때, 야 임마 네가 몇 살인데 누나냐? 그래서 나 60 넘었어. 이제 뻥쳤지. 그랬더니 내가 70 하나다 임마. 그러니까 누나죠.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 다니고. 보수 쪽에 주진우가 되고 싶은 거요? 누나 전문 기자? 네, 저쪽에 벌써 이제 알려졌더라고 이름이.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관념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진보가 곧 나이를 먹으면 보수가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심하거나 또는 리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순간적인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드라마를 보면 거기 쏙 빠져가서 계속 울어요. 빠질까봐? 네, 두려워요. 보는 게. 실제로 그래요. 최근에 그거 오지 탐험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보고 계속 받아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보수단체들이 이번에 이제 텐트를 노숙농성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가 맞습니다. 불량인 있잖아요. 불량인을 용돈 주고 앉혀놓고 지들은 가서 사우나탕하고 집에 갔다 오고 차 안에서 밥 처먹고 그런 게 지금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텐트 치면서 전경을 또 팼어요. 패서 기소됐어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는 텐트 한번 치려면 온갖 텐트 한 서너 개 뿌려버리고 경찰이 뺏어가고 하고 나서 치잖아요. 쟤네들은 저렇게 쉽게 쳐요, 또 텐트를. 나 그런 것부터까지 열받더라고. 아니, 근데 24동을 쳤는데, 텐트만 딱 치고, 그 위에 방수 카바나 비닐 이걸 안 치고, 사람이 없어? 그대로 놔둔 거야. 없어요, 대부분. 이 추운데,
그 안에서 만일 영하 10도 넘는데 거기 들어 누가 잔다 그러면 이건 10중 8구 이거는 객사거든. 겨울철 텐트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제 군대 쪽 이야기를 한번 잠깐만 해드릴게요. 겨울에 가면은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 파고 잔다는 거? 땅을 파고요. 거기다가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한 팀들 이렇게 자거든요. 분침모. 네.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위장을 해야 돼. 상황 설정이 어떤 거냐면은 적진에 들어가는 거거든. 특수부대는. 그러니까 무장공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특수부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기 후방을 교란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북한에다가 일종의 땅을 파고 집박을 썼을 경우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지금 있는 겁니다. 조윤선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최대한 나는 시행자일 뿐이다. 라는 걸 증명해야 돼, 이제 검사들한테. 나는 그냥 정범일 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형량을 제가 계속 5년 얘기를 하는데요. 5년 이하로 자기 형량들을 머리 좋은 놈들이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박근혜 씨한테 밀고 박근혜 씨는 사면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장차관들은 사면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애우에 관한 뭐 해가지고 뭐 화합이니 어쩌니 해서 당선된 사람이 또 한 2년 있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프레임으로 통해서 다 대통령이 미루고 자기 형량을 3년이나 4년 이내로 내리려고 한 것 때문에 계속 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형국이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이재용이 구속영장 기각했잖아. 그러니까 대한문 앞에 있던 친박들이 박사모 이런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정말 사법부 고래물 어른 판단했다고.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재용은 박근혜가 하라고 해서 협박했다. 박근혜 욕하는 거야. 박근혜를 통해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박근혜를 욕하는 거였는데 이재용을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칭송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러네요. 난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고 빠져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와 박수 전부 박근혜가 했대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거잖아. 거지. 좀 약간 모자란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미국 국기를 막 이렇게 흔들고 몸에 감는가 하면 심지어 우길승천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는 진짜 이건 우리 안에 어떤 금기인 거잖아요. 우길승천기 같은 거는. 트럼프는 또 뭐야? 거기서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 무슨 뭐 좌우 뭐 이런 개념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흑역사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어떤 이상한 어떤 뭐랄까 정신세계와 신드롬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일탈행위로 보지 않는 거죠. 우리 방 3년 동안 그런 겁니다. 일탈행위로 보지 않고 누군가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고 이념을 제공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국정원이고 국정원 내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권력들이 이들을 조정한다고 보는 건데 이재용이 결국은 박근혜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박근혜한테 죄를 떠넘기는데 박사모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치는 것은 이재용이 뇌물죄를 물을 수 없으면 박근혜도 뇌물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이 그림을 그린 놈 설계한 놈은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치라고 가서 해라 지시를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심수미가 스마트폰도 안 쓰고 투지폰을 쓰고 있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심수미가 그날 7시 반에 프레스센터에서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상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머니들이. 아니 그 말씀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논리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치료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예. 누군가가 시키니까 지금 위장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묘향산에 지금 그러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정도가 되냐면 일단 침낭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탱구를 해왔기 때문에 신발을 워카는 완전히 땀으로 쩔어 있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었죠. 워카가 땡땡 얼어 있어. 그렇지. 그 상황에서 한번 자본 사람들 입장에선 광장에서 노숙하는 거는 사실 천국이에요.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 난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아니, 또 산하고야 또 완전히 추위가 다르다고. 다르고. 근데 그 정도 결기는 보여주셔야지. 이 추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텐트만 쳐놓고 저질하면 뭐하냐고. 아침에서 거기서 기어 나와서 입 돌아가갖고 인터뷰도 좀 하고 뭐 그런 걸 보여줘야 믿을만한 거지. 예. 참 어쨌건.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우리 PD가 얘기한 게 그들의 주장도 존중하고 그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그렇지. 또 대중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케어해야 되는 세력인 건 맞아요.
우리가 그들을 또 배타적으로 가면 우리도 사실은 폭력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될 수 있으면 제도권 안으로 데려와서 치료받게 하고, 더욱이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젊은 청년들을 국정원이 데려다 의식화시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뇌시켰어요. 시계도 주고, 쟤네들 빨갱이다, 민주노총 이렇게 전교조 빨갱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다시 치료하지 않으면요, 그는 평생 전교조하고 민주노총이 빨갱이로 받아들여요. 이석기 의원이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빨갱이의 소굴이 통합진보당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게 최순실이가 이미 밝혀지고 있잖아요. 괘씸죄에 걸려서 저거 제거해 해서 김기춘이 설계하고 한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보세요. 이석기를 뭐 석방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놓고 자기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데 그런 전반적인 것도 우리가 품어 안고 이후에 정권을 바꾸면 국정원이 의식화시키거나 세뇌시킨 자들을 찾아내서 다시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렇죠. 해줘야 된다고 봐요. 격리 대상이 굉장히, 격리 대상이 아니라 치료 그렇죠. 대상입니다. 치료 대상이에요. 그분들이 진정한 우리 품으로 들어오는 날 정권교체 같은 이야기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이거는 이제 양념이었고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김종 이 사람이 뭐 많이 불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언론의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정유라는 잘 키워야 된다고 박근혜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뭐 남의 자식을 이렇게까지 챙기나 그래? 참, 아니 이렇게 혼선을 주려고 이러나 아니면 기자가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키워드 중에 이것만 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아니 실제 지금 여러 가지를 박근혜 씨에 직접 챙기라는 오다도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조윤선 씨나 김비천을 제외한 조윤선이나 다른 멤버들이 박근혜 패밀리들이 지금 부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 본인들은 자기 사안만 했잖아요. 예를 들면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다른 데는 또 돈 갖다 받아먹고 뭐 이렇게 다 자기 파트별로 한 건데 이 사건이 종합적으로 터지고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심각했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독박을 쓸 경우 차관이나 장관이나 실장들이 독분 받고 가서 제가 택시기사하고요 최근에 모집책에 동생 여동생을 만났어요. 근데 택시기사는 지방에서 올라오면 5만 원이고요 서울에서 가면 3만 원 주는데요 모집책은 70만 원을 준대요. 근데 그 모집책에 여성인데요 그 여성의 여동생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지금 모집하고 있다. 1대1로. 문자로도 쏘지 않는다. 요즘 들킬까봐. 직접 동네에서 언니 한번 가지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차를 빌려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또라이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나름 조직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각이.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가 또는 이재용이 구속영장 기각이 됨으로써 실제로 특검의 1월 말 가능성은 완전히 날아간 상태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이렇게 증명해내야 되는 여러 가지 특검들이 문제 또는 헌법재판소 연결고리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2월 중순쯤에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게 또 일반적인 평인데 예. 그래서 헌재에다가 박근혜 변호인단들은 계속 증인을 밀어넣고 있어요. 예. 시간을 질질 끌려고. 39명이나 밀어넣습니다.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그 과정에서 박근혜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해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박근혜 깐에는 특검도 좀 견제해야 되고 헌재에다가 막 밀어넣어야 돼서 시간 끌기용으로 지금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2월 말설 웃기지 마라. 저는 3월까지는 2월도 못합니다. 저도 1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2월도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지금 PD가 했는데 이게 보세요. 리스트 작성을 지시를 김기춘이 진두지 하에 조윤선이 시켜서 했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청와대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곧 박근혜고요. 이걸 의미해요. 사회적으로. 청와대의 모든 실은요. 기관이 아니에요. 기관이 아니고 박근혜를 보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라 하면 문체부니 뭐 행자부니 이게 아니라고요. 국가가 공인한 그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대통령을 보좌한 그럼 청와대의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알 텐데요. 결재권이라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결정을 하는데 청와대는 실장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외부 문서로. 예. 그러니까 김기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가 했다라고 봐야 바로 되는 거죠. 그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방진 우리 박근혜 이 양반은 자기가 직접 지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고소한대. 그러면 이 박근혜 측 변호사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고소인지를 모르고 할까요? 법률가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제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근혜는 통수권자로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10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특검은 계속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